남편 집을 나올 때 제 손에는 이혼 서류 대신 쓰레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류는 시어머니가 찢어버렸거든요. 네가 어디를 가? 애 두고 나가라고 했지? 이혼은 누가 해준다 그랬어? 그날 현관에서 저는 제 딸 손 대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27에 결혼했고 30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늦게 결혼할 줄 알았어요. 소개팅 자리에서 저를 보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건은 괜찮은데 가족이 없네? 그게 좀... 맞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제주 바닷가 집에서 외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아버지는 그보다 먼저 사라졌고 외할머니와 저 둘이 전부였죠. 외할머니는 미역을 따서 말리고 저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에는 이름이 몇 줄 안 됐지만 제 세상은 충분했습니다. 20살 겨울 외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침대 머리맡엔 오래된 안경과 낡은 지갑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장례식장에는 동네 사람 몇 명이 다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제주를 떠난 건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사람이 없어서였습니다. 육지로 건너와 부산에 내려 처음 한 일은 식당 설거지였습니다. 하루 종일 물 틀어놓고 접시와 솥을 닦았습니다. 손등은 갈라지고 허리는 늘 아팠지만 최소한 쫓겨날 걱정은 없는 내 방이 생겼어요. 3평짜리 반지와 고시원. 창문 밖에는 사람 발목만 보였고 햇빛은 스쳐 지나가듯 한 줄기 들어왔었지만 저는 그곳이 좋았습니다. 적어도 누가 들어와 이불을 걷어 차거나 숨쉬는 소리에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식당에서 일하다 마트 계산대로 옮겨갔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올리면 바코드를 찍고 상표를 읽어주고 똑같은 멘트를 반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명절에도 마트는 문을 열었고 저는 출근했습니다. 그게 더 편했습니다. 남들은 가족들이랑 모이는 날 저는 일하면서 혼자인 티를 덜 낼 수 있었으니까요. 26이 되던 해에 마트 단골 중 한 아주머니가 자꾸 저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결혼은 했어? 아니요. 우리 조카 하나 있는데 한 번만 만나봐. 집안 깔끔하고 엄마 한 명뿐이야. 엄마 한 명이라는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시댁 식구 많은 집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3번째 권유에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마트 근처 커피숍. 남자는 말수가 적었고 표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항구에서요. 배 타세요? 창고 쪽이요.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고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1시간 내내 그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고 저는 냅킨을 접었다 폈다만 했습니다. 헤어질 때 그가 물었습니다. 또 만날까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왜 저예요? 그는 조금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없다고 하셨죠? 저도 아버지 없고 형제도 없어요. 서로 귀찮게 할 사람 없으면 편하잖아요. 사랑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궁핍한 쪽에 익숙한 사람이겠구나 싶어서요. 3번을 더 만났고 3달쯤 지나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할까요? 설렘도 로맨틱한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나도 어디에 속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요? 어머니 한 분, 같이 사세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계속. 순간 망설였지만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좋아요. 결혼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 가서 도장만 찍었습니다. 증인은 마트 아주머니와 남편 직장 동료 1명. 식사는 근처 중국집에서 짜장면과 탕수육으로 끝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간단하게 한 결혼이 아니라 대충 들어간 지옥문이었다는 걸요. 신혼집은 남편 집,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오래된 빌라 2층이었습니다. 현관을 열자마자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복도 끝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왔어? 짧은 한마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에는 반가움 대신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방은 저기, 네가 쓸 때. 창문은 있었지만 건물과 건물이 맞붙어 낮은데도 불이 필요했습니다. 짐을 풀며 묻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쓰던 방이에요. 어머니는요? 안방 혼자. 그날 밤 벽지 뜯어진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적어도 쫓겨날 일은 없겠지. 그 생각이 이 집에서 한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 5시에 집안을 깨웠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눈치만 보며 들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칼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 집 전체가 시어머니 움직임에 발맞춰 움직였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일어나! 대답을 하기 전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 집에 들어왔으면 이제 같이 움직여야지. 부엌에는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먼저 먹고 있었고 그릇은 구석에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 남편은요? 걔는 늦잠 자고 넌 먼저 먹어. 국은 작고 반찬은 딱딱했습니다. 맛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자마자 지적이 시작됐으니까요. 젓가락 들고 먹어. 시집와서 숟가락부터 들이대냐? 죄송해요. 밥이 끝나자마자 설거지는 제 몫이었습니다. 원래 뭐 하던 애야? 마트에서 계산했어요. 그만뒀지? 네, 결혼하면서. 잘했네. 밖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집안일이나 제대로 배워. 그날부터 제 직업은 무료 가사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면 구석은 눈에 안 들어와? 네 눈엔 뭐가 보여? 빨래를 널면 간격 맞춰. 남의 집 옷장도 제멋대로였냐? 말끝마다 남의 집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곳은 신혼집이 아니라 남의 집 숙소였습니다. 남편은 늘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한구일이요. 매일 새벽이야? 원래 그래요. 밤늦게 들어올 때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힘들죠? 라고 물으면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집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편도 제 편도가 아니라 아예 아무 편도 안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월급날 남편이 봉투를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왜 어머니께 다 드려요?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요. 생활비는요? 어머니가 주시잖아요. 실제로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딱 10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이걸로 반찬 사. 모자라면 반찬 줄이면 되고. 제 화장품, 옷, 속옷 같은 건 생각에도 없었습니다. 제 돈이라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보기도 전에 잘려나갔습니다. 시집 온 여자가 무슨 내 돈, 네 돈을 따져? 이제 다 한 집 살림이야. 근데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결혼 2달 만에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입덧이 심해 아침마다 변기를 붙잡고 있을 때 문 앞에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원래 기센 애들이 그렇게 토를 해. 집에 들어와서도 적응을 못하는 거야. 병원은 혼자 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남편 손을 잡고 친정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는요? 없어요. 일하러 갔어요. 초음파 사진을 들고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한번 힐끗 보고 말했습니다. 아들이면 좋겠다. 딸이었습니다. 딸이라는 말을 듣고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다음엔 아들 낳아야지. 산후조리원은 꿈도 못 꿨습니다. 돈 아까워. 집에 방도 있는데 뭘 거길 가? 미역국이랑 밥이면 되지. 미역국은 제가 끓였습니다. 상처 봉합도 제대로 안 된 몸으로 냄비를 들고 아이를 안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밤에 젖을 물리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내가 사라지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아이 100일이 지나갈 즈음 저는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저 다시 일하면 안 될까요? 애는 누가 봐? 어린이집에. 돈이 뭔 줄 알아? 네가 월급 받아봤자 어린이집비 내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어? 집에 가서 애나 봐. 그래도 제 이름으로 버는 돈이 있으면 그게 아직도 입에서 나와? 시집와서 제 이름 찾는 애가 제일 무서운 거야? 밤에 남편에게도 말해왔습니다. 나 숨이 막혀요.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싶어요. 어머니가 싫어하시잖아요. 당신 생각은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언제가 때인데요? 남편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한 달, 1년이 지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27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피부는 칙칙했고 눈밑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여자는 시집 오면 얼굴 버려. 다 그래. 넌 아직 덜 망가진 편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늙어가는 인력기일 뿐이라는 걸.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와 술 냄새를 풍기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요? 집에 가면 피곤해진다고. 당신도 그래요? 그는 대답 대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옆에서 나는 그의 숨소리가 이 집의 벽보다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말했습니다. 오늘 항구에 좀 같이 갈래요? 저요? 짐 확인하러 가는데 혼자 가기 싫어서.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가! 집에만 붙어있으면 사람 망가져. 애는 내가 볼 테니까. 평소 같으면 애 두고 어딜 나가냐?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상했지만 이유를 물어볼 틈을 주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컨테이너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바람에는 비린내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데요? 저쪽 창고요. 남편이 안내한 곳은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난 구석 창고였습니다. 문짝은 녹슬어 있었고 창문은 다 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요. 같이 들어갈게요. 안에 먼지 많아요. 금방 나올게요. 그는 서둘러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심장이 이유 없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5분, 10분, 15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에 손을 올리고 조심스레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두운 창고 안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만 있는 줄 알았던 아내는 남자 셋이 더 있었습니다. 늦었네? 차 막혀서요. 핑계는 잘도 되네. 물건은 오늘 밤에. 오늘 밤? 우리가 장난하는 줄 알아?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발이 문턱에 걸려 소리가 났습니다. 네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저게 누구야?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아내예요. 아내? 가장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 앞에서 멈추더니 웃지도 않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줌마, 방금 들은 거 있어요? 그냥 남편 기다리다가 그래서 들은 게 있냐고 묻잖아.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잘 못 들었어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해야겠네. 그가 문을 밀어 닫았습니다. 등 뒤 출구가 막히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가세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건들지 마요! 시끄럽네. 남자가 남편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쳤습니다. 돈은 못 모으고 입만 살아서는. 다른 남자가 뒤에서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니까. 놓으세요! 팔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남편이 그쪽으로 달려들자 주먹이 오갔고 창고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누군가가 등을 세게 밀쳤고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던 쇠파이프에 머리가 세게 부딪혔습니다. 야, 피난다. 일 커지기 전에 튀자. 발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창고 안에는 남편 신음소리와 내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당신... 기어서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셔츠가 뜨겁게 젖어 있었습니다. 손에 묻은 건 피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저 사람 죽을 것 같아요. 집에서 쫓겨난 날 제 손에는 남은 건 가방 하나와 10,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아이를 안으려다 시어머니 손에 밀려났습니다. 애는 두고 가. 엄마 소리 듣고 싶으면 사람답게 살고 와서 다시 오든가. 제 딸이에요. 네가 뭘 해줬는데 젖준 거밖에 더 있어? 살림은 내가 했고 집도 내 집이야. 나가. 아이 울음소리를 등 뒤에 두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다시 올라가 무릎 꿇을 것 같아서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시원은 보증금이 필요했고 친구는 이미 오래전에 끊겼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으로 찜질방에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깔린 노란 매트, 코 고는 사람들, TV에서 흘러나오는 예능 소리, 눈을 감아도 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 어디가? 마지막으로 들은 아이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쫓겨난 사람이라는 걸 모두가 알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찜질방 카운터 옆 벽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장 물류 보조 모집. 새벽 4시 출근, 일당 지급. 몸이 부서져도 좋으니 쫓겨났다는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전에 시장에 나갔습니다.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남자들이 욕을 섞어가며 상자를 던졌습니다. 처음이야? 네. 여자들은 오래 못 버텨. 해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가. 컨테이너에서 내려오는 박스와 채소 상자들을 손수레에 싣고 날랐습니다. 손바닥은 첫날부터 까졌고 팔은 덜덜덜 떨렸습니다. 두 번째 주쯤 되던 날 상추 박스를 들고 가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한 손이 제 손수레를 잡아줬습니다. 야, 그렇게 들다 허리 나가. 무릎을 쓰라고. 다리 힘으로 밀어야지. 고개를 들어보니 된장국 냄새가 날 것 같은 작은 반찬 가게 할머니였습니다. 앞치마에 고춧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어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손 좀 내밀어봐.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손이 일손이 아니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친 손이네. 네? 집에서 나왔지?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짐 끌고 걷는 걸 보면 어디서 버려졌는지 대충 보여.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할머니는 말없이 작업용 장갑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끼고 해. 안 그러면 피 다 나. 괜찮아요. 돈도 없는데. 돈 내라는 소리 안 했다. 자존심도 좋지만 피나는 건 맞고 살아야지. 그날 저녁 시장이 한산해질 무렵 할머니가 가게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밥 먹었냐? 아직이요. 들어와. 나온 반찬들이다. 버리긴 아깝고 네 눈 보니까 굶었네. 작은 반찬 가게 안 좁은 테이블에 된장찌개와 김치, 멸치볶음이 올라왔습니다. 손가락을 쥐자마자 눈물이 먼저 나올 뻔했습니다. 괜히 울 생각 말고 그냥 먹어. 울긴 뭐 울어. 아직 많이도 남았는데. 할머니 말투는 거칠었지만 오랜만에 사람 밥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가게 뒷정리를 도와주는데 선반 위에서 낡은 회중시계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깨지겠어요. 어디 봐. 할머니가 시계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거 버리신 거 아니에요? 조금만 이따 얘기하자. 할머니가 주전자를 울렸습니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은 제게 할머니가 시계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내 아들 거야. 아드님이요? 어릴 때 혼자 돈 모아서 사준 시계야. 마지막 날에도 이걸 차고 나갔지. 마지막 날이라니요? 항구에서 일하다 죽은 날.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항구요? 너 시댁 항구 쪽 회사지? 뒷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시장에 소문 안 도는 줄 아냐? 너 쫓겨났다는 것도 어느 집에서 나왔는지도 다 들었다. 할머니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네 시댁이랑 같은 라인에서 일했어. 밤마다 신고 안 되는 집 내리고 서류 숫자 맞추고 돈은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혹시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사고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어느 날 크레인이 잘못 내려와서 컨테이너가 한 번에 무너졌대. 장치는 고장나 있었고 작업일지는 비어 있었어. 그리고 그 라인 장부 누가 쥐고 있었는지 알아?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누구요? 네 시어머니.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그땐 나도 들이받고 싶었지. 경찰서에도 가보고 회사에도 따져보고 근데 돌아오는 말은 딱 하나였어. 산업재해. 혹시 증거 같은 건? 증거? 할머니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 시계가 증거야. 이 시계요? 사고 난 날 이 시계 잃어버렸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왔지. 근데 몇 년 뒤에 우연히 봤다? 네 시댁 창고 사진 속에서. 사진? 장부 정리하던 사람이 몰래 찍어서 보여줬어. 장부 옆에 낯익은 시계가 놓여 있더라고. 이거 어디서 났냐 했더니 위에서 덮으라고 했대. 할머니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그때 알았다. 얘들은 사람 죽여놓고도 죽은 놈 시계까지 챙기는 인간들이구나.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 딸이 있는 집, 제가 쫓겨난 그 집이 그런 짓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할머니, 넌 왜 쫓겨났냐? 남편이 다쳤어요. 창고에서 싸움이 났고 칼.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보고 애를 두고 나가든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든가 하라고 했어요. 전 둘 다 못해서 가방만 들고 나왔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했다. 뭐가요? 네가 그 집에서 뛰어내린 거야. 난 못 뛰어내려서 내 아들을 잃었고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애가 문제네. 네, 제 딸. 그 집에 그대로 두면 너처럼 될 거다. 아니면 나처럼 되든가. 어떡하죠? 이혼 서류에 사인만 하면 애는 그 집으로 되고 안 하면 저는 계속 쫓겨난 여자고. 할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공책과 복사된 종이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거 옛날에 내가 모은 거야. 그 회사 장부 찍은 거, 작업일지, 이상한 출입 기록들. 관세청에 제보했는데 그땐 다 묻혔지. 그런데 이걸 지금 꺼내서 뭐가 달라져요? 그때랑 다른 점 딱 하나. 이번엔 너가 피해자야. 할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창고에서 본 거 남편이 무슨 짓 하던 건지 지금 다 말할 수 있지? 네. 좋아. 그럼 내 썩은 과거랑 네 현재를 한 꾸러미로 묶어서 다시 들이대보자. 이번엔 산업재해 네 글자로 안 끝나게. 관세청이든 세무서든 경찰서든 어디든 가야 돼. 왜냐고? 네 딸이 거기 갇혀 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시장 가게 좁은 방 구석에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낡은 시계 똑딱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있을 줄은. 할머니 아들, 항구, 시댁, 그리고 나. 우리는 모두 같은 집에 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도망만 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그 다음 주에 관세청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봉투 하나를 안고 있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쥐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꺼낸 장부 복사본과 사진 몇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거 꽤 오래된 자료 같은데요? 오래됐어도 사람 죽은 건 그대로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 회사 이름만 바꾸고 똑같이 하고 있을걸요? 직원이 제 쪽을 봤습니다. 본인은요? 저 그 회사 대표 아들의 아내였습니다. 지금은 쫓겨난 상태고요. 그쪽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그날 몰랐어요. 근데 그날 봤어요. 신고 안 된 집 남편이랑 남자들이 싸우는 거. 그리고 저는 창고에서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직원은 메모를 하다가 서류를 하나씩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제보가 있었던 것 같네요. 기록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때 제대로 안 봐서 내 아들이 죽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에도 안타까운 사고라고만 쓰지 말고 한 번만 진짜로 봐주세요. 이번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서류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몇 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박스를 나르다가도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썰다가도 핸드폰을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답답하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 이렇게 느리게라도 돌아가고 있다는 게 어디냐. 예전엔 아예 안 돌아갔어.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시장에서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야, 됐다. 뭐가요? 관세 쪽에서 항구회사 조사 들어갔대. 세무서도 같이 붙었다더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쿵 하고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시댁은? 네 시어머니 이름, 네 남편 이름 다 장부에 찍혀있대. 이제 저쪽에서 너한테 함부로 못 굴 거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당한 사람이 아니라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너 이상한 데 가서 입을 잘못 눌렸지? 무슨 말씀이세요? 관세가 어쩌고 세무가 어쩌고 지금 집이 개판이야. 회사도 뒤집히고
사람들 다 나한테 따지고 있어. 제가 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네가 뭘 봐? 남편 따라다니면서 민폐나 끼치던 게. 어머니, 그날 창고에서 다친 사람은 남편이고 저도 다쳤는데 제가 119 불렀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지. 그놈도 네가 불러서 산 거야.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 그러면 감사 인사라도 하시든가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혼해줄 테니까 애는 놔두고 가. 이제 와서요? 너도 그 집으로 돌아오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대신 애는 우리 집에서 키운다. 너 같은 애한테 맡기느니 내가 키우는 게 나아. 어머니, 왜? 애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뭐? 애를 집에서 키우는 사람이 엄마가 아니고요. 애가 무서울 때 힘들 때 찾는 사람이 엄마예요. 시어머니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네가 엄마라고 치자. 그럼 지금 어디서 자고 있냐? 찜질방? 쪽방? 그딴 데 데리고 가서 애 키우겠다고? 네 자존심은 알겠는데 애 인생은 좀 생각하지? 그래서요. 법원에서 얘기하시죠. 뭐? 이제부터는 전화로 엉퍼 놓는 거 말고 서류로 말해요. 저도 변호사 선임했거든요. 전화를 끊자마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무서웠지만 그 사람 말에 맞받아친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조정날 법원 복도는 사람들 한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쪽 끝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고 남편은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많이 약해 보였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가자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먼저 양육권 문제부터 정리하시죠.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아이를 조부모와 아버지 쪽에서 키우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친은 현재 주거도 불안정하고 소득도 미미하며 우리 쪽 변호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조부모와 아버지 쪽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두 분 모두 관세 세무 조사 대상이신데요. 조정위원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조사 대상이십니까?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건 우리 집안 문제고 애 키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변호사가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소리가 나버린 뒤였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를 양육할 사람은 범죄 연루 의심받는 사람보다는 지금 여기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모친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시장 반찬가게 사업자 등록증과 최근 3개월 거래 내역입니다. 조정위원이 제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사십니까? 시장 근처 작은 방입니다. 방 하나지만 제 이름으로 계약했고 매달 월세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아침엔 반찬가게에서 일하고 새벽엔 시장 일을 도와주고요. 아이를 돌볼 시간은요? 가게를 조금 줄일 생각입니다. 대신 시장 사람들 반찬가게 할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했고요. 무엇보다 적어도 애가 숨 못 쉬는 집에는 데려가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숨을 왜 못 쉬어? 내 집에서 애가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알아? 옷, 먹을 거, 학원 다 내가... 제가 처음으로 조정실 안에서 시어머니 말을 끊었습니다. 편하게요? 뭐? 애 앞에서 저보고 엄마도 아닌 게라고 하신 분이요? 애가 제품에 안기려 하면은 저리가 땀 묻는다고 밀어내신 분이요? 조정위원 시선이 시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냥 애 앞에서 엄마 체면 좀 챙기려고 한 소리. 그게 애 귀에는 그대로 박힙니다. 목이 타들어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엄마라는 말 못 불러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 딸한테는 적어도 내가 직접 키우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그 집에서처럼 밥 먹는 입 숫자 따지는 엄마 말고요.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는 애 엄마가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너 제정신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남편 눈빛이 조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고 난 날도 엄마는 제 걱정보다 회사 장부부터 챙기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다쳤는지보다 이거 밖에 새는 거 아니냐? 그게 원조였죠. 그건 애엄마는 그런 집에서 버티고 있었다가 나 대신 쫓겨난 거예요. 애까지 빼앗기면 저는 평생 그 빚 못 갚습니다. 조정위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양육권은 모친에게, 면접 교섭권은 부친 쪽에 주는 조건으로 조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내 손에서 애를 뺏어가겠다고? 저런 애한테? 우리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감정이 지나치게 격한 분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법원에서도 고민하실 겁니다. 조정위원이 정리했습니다. 양육권 모친, 이혼, 쌍방 합의, 재산 분할은 기존 합의한 대로 이의 있으십니까?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있었지만 이미 흐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조정실 밖으로 나오는데 남편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네,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이런 말 해봤자겠지만. 맞아요. 이제 와서네요. 엄마 말만 들었어요. 그게 편해서요. 책임도 안 져도 되고, 싸움도 안 해도 되고.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제일 마음 편하게 산다는 거.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애 잘 부탁해요. 그건 저한테 허락받을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이제라도 크게 잘못했다고 느꼈다면 어른답게 양육비만 제대로 보내주세요.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그와의 대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이를 데리러 시댁에 갔습니다. 현관과 화분은 말라 있었고 커튼도 제대로 쳐 있지 않았습니다. 배를 누르니 남편이 나왔습니다. 팔에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 눈이 제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눈물과 함께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 앞에서 울지 마라. 불안해진다. 저는 눈물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비꼬냐? 아니요. 버리지 않고 키워주셔서요. 이제부터는 제가 버리지 않을 테니까요. 현관문을 나서며 이번엔 일부러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애가 팔에서 미끄러질까봐 팔짱을 더 세게 끼웠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새벽 4시 여전히 트럭은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예전처럼 박스를 나르는 대신 지금 저는 작은 반찬 가게 간판을 올립니다. 지순의 반찬, 시장 사람들 밥상 책임지는 집. 이름은 할머니가 지어줬습니다. 이름에 네 이름 올려. 이제 남의 집 이름 말고 네 이름으로 사는 거다. 김치통 뚜껑을 닫고 돌아보면 구석에서 아이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팔 거야? 오늘은 코다리 조림이랑 소시지 볶음이랑 우리 딸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계란말이 많이 만들어. 나 먹게. 아이 웃음소리가 예전 빌라복도 울리던 시어머니 발소리와 완전히 다른 소리를 냅니다. 밤이 되면 할머니와 셋이 작은 밥상에 둘러앉습니다. 할머니가 묻습니다. 이제 좀 숨 쉬냐? 네. 다시는 숨 참고 살지 마라. 숨 막히는 집이면 네가 먼저 문 열어. 애 손잡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에서 나오던 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하나만은 끝까지 들고 나왔더라고요. 나를 버린 사람들 말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 편에 서겠다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저와 제 딸,
그리고 할머니를 한식탁에 앉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간판 불빛이 반짝입니다. 내일 새벽에도 저는 저 불빛을 향해 걸어갈 겁니다. 이번엔 누구 집 며느리가 아니라 지수라는 이름으로요.